네,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나오셨고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사기 요즘 극성이라고 하던데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이야 뭐 당연히 부동산 사기 같은 건 당해본 적이 없으시겠죠? 저 뭐 부동산이 일단은 지금 뭐 분양을 중심으로 사고 하는 이제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데 네. 집안에 어르신들이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네. 뭐 사기라기보다는 왜 소위 기획 부동산을 동창한테 샀다든가 뭐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뭐 가보지 않고 어디 시골의 맹지나 네. 쪼개 팔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농지 뭐 이런데. 네, 그 예. 약간 큰 금액은 아닌데 예. 약간 뭐 이렇게 계속 소유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있더라고요. 이쪽 저쪽 집안에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한 기자님 당연히 사기 당하신 적 없으시죠? 네, 없고 지금 네.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한 기획부동산 관련 취재를 제가 지난달까지 했었고 기사를 예. 썼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로 이번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알았었는데 네.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부동산 사기라는 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한 5, 6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사기인 줄 모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집은 어쨌든 입주를 해야 되고 내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비교적 이제 그런 문제가 빨리 발견이 되는데 네. 땅 같은 거를 사는 경우에는 어쨌든 땅은 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예. 그걸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나는 처음에 들은 설명대로 한 5년 지나면 이제 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예. 그 땅을 이제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전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예. 땅들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근데 정말 많습니다. 예. 네, 부디 기획부동산 사기 안 당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이 전세난이 심한데요. 이러한 전세난을 이용한 그런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MBC 뉴스 보고 저도 막 분통이 터지던데 이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네. 임차인들을 모집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러한 사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신축 빌라들 지은 데 보면 네. 매매랑 전세를 같이 붙여놓고 플랜카드를 같이 붙여놓은 신축 빌라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랑 영향을 받으면서 네. 사실 이제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 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전세를 주는 빌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하는 빌라들, 소규모 빌라들 경우에 그런 식의 이제 분양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 어제 이제 MBC가 보도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 전체가 네. 지금 이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과 뭔가 모종의 이제 사기 기획을 해서 그거를 분양을 하고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거래를 한 거니까 뭐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건데 몇 개월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니었던 거를 예.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어제 그걸 보면서 뭐 어떤 경우에 소유 관계가 복잡해서 중간에 실수가 있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아예 통째로 건물 하나를 사기를 쳐서 분양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김한 기자 설명 주셨고 저도 어제 뉴스를 봤지만 건물주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엉뚱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소개를 해줬고요. 네. 그런데 건물주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이게 사기가 됐다. 이게 소유권 없는 건물주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건물주인데 아마 이게 보니까 부동산 신탁 회사가 열 몇 개가 있는데 네. 신탁 제도를 통해서 담보 신탁을 걸어놔 가지고 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당권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뭔가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PF 금융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예. 쉽게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아예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신탁 회사에 맡기고 네, 대신에 이제 그거를 갚게 되면 신탁 회사에서 다시 원래 기획했던 사람한테 소유권을 돌려주는 이제 이 과정을 보통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신탁을 걸어놓는다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탁 회사와 동의하에서 뭔가 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냥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이걸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사용 권한에서 특별히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원래 건물을 이제 시공하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열쇠도 갖고 있고 예, 예. 실제로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안은 이행이 되지 않을 동안에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권한 없는 자가 신탁회사에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먹은 다음에 네. 잠수를 타게 되면 이제 그 세입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신탁 여부 자체는 등기부등본과 등기등본에 이제 신탁 번호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띄워보면 나오잖아요. 네, 신탁 원부를 나오는데 예. 아마 그러면 이게 자격 없는 혹은 자격이 있더라도 공인중개사를 뭐 참칭했는지 공인중개사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까지도 약간 엮여 있는 사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네. 추측이 듭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보면 사실 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등기부 등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 그 신탁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거나 하면 등기부 이제 발급 날짜를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이 아니면 이거 너무 오래된 등기부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아예 제 생각에는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한 거면 신탁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입주를 하면 한 번에 일괄 등기 처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로 넘어온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것도 사실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등기 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등기를 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뭐 이런 거래들이 있는데 아마 요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제 보도만 보면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가 끼어 있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세입자들은 당연히 전세 계약이고 부동산 중개를 끼고 하는 거니까 네. 뭐 부동산 중개에서 설명하는 말을 뭐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그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 중에 다수가 2030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봤고 거의 처음이거나 네. 전적으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은 네. 사람들이 많아서 더 안타깝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 세입자 15명의 전세 보증금이 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증금도 낮은 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 크게 이제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좀 악용해서 오히려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하면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았을 텐데 보통 이제 근데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 집이 너무 새 거고 좋아요. 신축이고. 그럼 마음에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공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관하거나 개입하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꼼꼼히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매번 사실은 지난 정기국감에서도 예. 여야 막론하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연간 몇천 건, 2천 건 정도씩 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최근 경향은 한 60% 이상은 이제 2030 세대가 피해자인 경우인데 보통 평균 피해액이 이제 2억 조금 아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인데 깡통 전세인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번 건은 근데 상당히 좀 악랄한 경우인 것 같고요. 이제 네. 실제로 지불 능력이 별로 없으면서 그 소위 갭 투자를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고 부득불 그 건물을 사게 되고 그 건물을 사게 되니까 본인은 사실 원했던 건 언젠가 조금 돈을 모아서 아파트 청약 기회도 가지고 싶었는데 그렇죠. 1주택 소유자가 갑자기 돼버리니까 무주택자 권리가 날아갔네요. 네, 날아가니까 자격이. 이제 거기에서 또 피해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이 좀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그 규제들이 좀 필요한 건데 네. 규제하자고 하면 다들 많이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규제도 필요하지만 일단 당장 처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피해 액수만 놓고 보자면 딱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고. 경우들이 굉장히 더 많죠. 그러면 일반 네. 사기죄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쵸. 또 초범이 그러면 더 형량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쵸. 성형량. 네. 그런데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은 엄청난 인생 전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건데 이거 네.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번 이제 더 단죄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뭐 대선 후보들 공약도 최근에 나오곤 했는데 네. 사실 이거를 뭐 속이고자 하면 이제 제가 아는 유형을 얘기할수록 이게 예방적 차원이 될지 범죄 모의에 도움이 범죄.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또 네, 표현의 자유가 제가 없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런 소액 사건일수록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덜 눈여겨보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일반적인 수사기관 말고 어떤 특별한 관련 그 공사나 이런 데서도 좀 특별히 이거를 규제하거나 뭐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 그런 행정적 서비스가 좀 뒷받침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부동산 청인가 뭐 그런 신설 네. 얘기 네. 그거죠. 감독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감독원. 하시죠. 네. 예. 자,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양 합숙소 청년이 7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중태에 빠진 거 이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SNS를 보고 숙식 제공을 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갔다라고 해요. 제가 예. 그 아까 보도를 보고 이게 뭔가 싶어갖고 찾아보니까 뭐 네. 가출인 모집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여주고 재워준다. 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한 청년이 여기에 갔는데 네. 가보니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뭐 말도 안 되고 강압적이고 심지어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도주를 한번 했는데 다시 잡혀갖고 뭐 삭발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 지금 요즘 시대에 네. 뭐 참물로 고문을 당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뭐 경찰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뭐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겠죠. 또 그러니까 이 대화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재차 탈출을 시도했지만 또 붙잡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7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부동산 사기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부동산 분양 합숙소란 곳에서 청년이 탈출하려다가 7층에서 떨어져서 중태에 빠졌는데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다. 김한 기자 여기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4명인데 예. 부부관계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도 대부분 젊은 20대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감각으로는 굉장히 엽기적이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피해자가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상하기 힘든 강력범죄가 네.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쓴다든지 뭔가 미디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여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 미디어 기기를 들고 있었을 텐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감금되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네. 누군가에게 사실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네.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너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과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네. 한다면 굳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또 다시 협박을 해서 데려와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고문을 한다.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하기로는 뭐 조직 폭력의 영역이나 네. 뭐 이런 쪽 아니면 이 피해자가 뭔가 또 다른 형태의 뭔가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예. 이렇게 됐는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해 저도 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예. 조직폭력 이 기업형으로 넘어가면서 건설 현장 쪽으로 많이 결합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권 비리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뭐 꽤 20여 년 된 오래됐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맥락에서 좀 뭐 수사가 됐든 취재가 됐든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예전에 뭐 다단계 판매라든가 아니면 뭐 홈리스 분들을 꿰가지고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켜가지고 요양급여를 타먹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봤지만 네. 젊은 뭐 아니면 뭐 좀 이단적 성격의 뭐 종교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좀 특수한 다른 맥락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공유하신 말씀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 규명을 해봐야 이 사건의 그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좀 쏠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처분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인데. 김준호 변호사님, 네. 법원에서 열린공감 TV의 방영을 거의 다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씨 녹취록 7시간 반짜리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김건희 씨 측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TV 그리고 MBC에 이제 예. 했는데 예. MBC는 그 관할이 여기가 지금 마포 상암동이라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심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건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법원 판단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극히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된 거고요. 네. 이제 사실 정확히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 혹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1차적으로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좀 특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서의 그 MBC 측의 일부 인용 결정. 인용된 부분의 법리가 뭐냐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부분은 방영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 새로운 결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서부지방법원 그 판결 결정문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보도를 못 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항상 있는 수사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지금 뉴스와 방송이 다 금지될 수 있다는 거여서 아, 그러네요. 사실은 그 논리적 구조가 결론은 동의할 수 있더라도 논리적 네. 구조가 지난 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은 좀 흠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 이번 거 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사전 검열은 거의 내외적으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언론의 자유 때문에. 네, 거기서 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민사상 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음성권 예. 침해 부분은 여전히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허용됐다고 해서 민사적 불법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닌데요.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네. 다른 한편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뭐 보도윤리, 취재윤리에 위반하냐 아니냐 이건 예. 다른 결로 다뤄지고 네. 이 문제를 대응하는 여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건 정무적인 결로 또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공론의 장이나 정치권에서 이 세 개를 뒤섞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 국민분들이 좀 피로감이 좀 쌓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환 기자께서는 이 언론의 자유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언론 윤리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결의 논쟁적인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논쟁은 공론 언론에서 소화하면 되는 영역이고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있고 법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법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하자면 방송 전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임의적으로 어떤 부분은 뭐 특정한 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단적 판단을 갖고 그것을 막는 거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 MBC에게 허용했던 방송 정도의 범위보다 뒤에 있었던 이제 열린공감 TV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훨씬 넓은 범위로 인정을 했고 네. 그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런 공익적인 것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 명의 권력이 집중된 단임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87년 이후로는. 예, 예. 그래서 어떤 대선에서든지 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가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과의 사례 뭐를 뭐 비교하기도 하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아닌 걸 뭐 이거를 구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 한국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들이 이론적으로 혹은 이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 이게 현장에서 어떤 괴리 뭐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번 문제가 그런 것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좀 드러낸 측면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건 법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김건희 씨 녹음 파일 문제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 굿바이 이재명 그리고 욕설 음성 파일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론회장에서 사실 이게 뜨겁게 논의되다가 만 게 가끔 여전히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몇몇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제국의 위안부의 네. 결정 네. 박유하 교수님 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때 인정이 됐지만 이거는 그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특정한 이게 이제
과도하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혐오 예. 표현이 들어간 경우 이게 규제가 돼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에서 법적 규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는 계속 우리 사회에 좀 남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굿바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판 전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다가 심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쫙 팔리다가 갑자기 가처분이 저기 돼서 뭐 하여튼 출판 뭐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는 결과와 효과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후보들 또 후보 캠프들 선거운동에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문제는 이 허경영 후보의 전화와 홍보물 네.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뭐 논란이 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저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번호를 앞자리를 알아갖고 네. 그 번호가 오면 안 받았는데 또 예. 앞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아봤는데 예. 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는데 예. 이 어린이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가 전화를 받고 허경영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허경영의 노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 있는 줄 사실 모르는데 모르겠죠. 근데 예. 이제 전화를 받고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 소유의 휴대전화로 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나 오늘 뭐 대통령 후보랑 통화를 해봤다. 신기하게 뭐 이렇게, 느끼겠네요.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뭐 중요한 시설들에서 근무하는 전화들, 네. 그러니까 통신이 이제 말하자면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 전화들에 맞아요.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스팸성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화가 온다. 이런 무차별적으로 이런 건 굉장히 좀 지금 크게 사람들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지금 막 전화로 영업을 하셔야 되거나 네. 응급한 상담을 하시거나 중요한 그런 신고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이 전화 때문에 못 하고 시간 지체되고 이럴 경우 화가 날 텐데 그렇죠. 네. 특히 시기적으로 뭐 대학 입시 관련된 이 통보를 받을 만한 시기에 이 입시생들이 추가 합격해야 되는 전화, 예, 예. 전화 추가 합격 연락 오는데 예. 우리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게 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뭐 몇십 원이라도 이게 든단 말이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네. 한 통에 비용- 13원이라고요. 한 예, 통에. 그 문자 보내는 것도 사실은 문자 보내는 건 지금 그 제한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네. 딱 제한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뭐 여러 규제 속에서 지금 불법성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성은 전혀 없는데 그런가요?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이유 이 정도로 많이 하는 인이 없었으니까. 네, 거의 정주영 회장께서 정치계 은퇴하시고 나선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상당히 올라와서 이것 좀 네.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돼버렸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예. 상상을 못했던 형태의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선거법이 예상을 못했던. 왜냐하면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선거라고 하면 예. 지역 내 유권자 명부를 최대한 알아내서 네. 예를 들면 뭐 그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예. 사실 뭐 지역 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번호를 수집한다든지 뭐 네. 최대한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생할 때도 캠프에서 비용 걱정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 선거는 뭐 유권자만 해도 몇 천만 명인데 그렇죠. 이 몇 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전화를 돌려서 나를 홍보한다? 이 방식의 스케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는데 네네. 그러면 그 자체로 한 통화에 한도수에 이제 13원이 날아가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캠프라고 한다면 네. 이건 너무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지고 예. 의미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가 받을지 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받을 그렇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좀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스팸 전화처럼 자주 오고 많이 걸려오니까 예. 너무 지금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인데요. 김한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성도 없을 것 같고 이거 한다고 이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읽지를 못해서 왜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꼭 선거에서의 어떤 그 표 확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근데 그런 뭐 거죠. 이유를 제가 뭐 허경 후보 아니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허경 후보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 정보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큰 단위의 선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선거비를 돌려받지도 못하는 득표율을 늘 얻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네, 그게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설명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본인이 뭐 선거 기간 이외에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추정만 네네.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는 네. 이게 굉장히 그냥 가십성으로 다뤄졌는데 네.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피해자가 있을 수 않을까.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네, 제 걱정은 그쵸. 혹시라도.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호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